안녕하세요. 왓칭잼입니다. 인터넷으로 프로레슬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프로레슬링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WCW라는 단체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WCW만의 화려한 경량급 디비전 경기는 프로레슬링 팬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60인 배틀로얄과 현재는 WWE의 NXT에서 개최되는 워게임즈 매치 등 개성적이고 트렌디한 프로레슬링을 연출했습니다. 프로레슬링 희대의 배신 사건인 몬트리올 스크류잡도 1997년 당시 한창 WCW에 밀리고 있던 WWF가 경쟁단체에 밀리는 것을 넘어 아예 회사에 암흑기가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빈스 맥마흔이 일으킨 것이었죠. 그리고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고의 스테이블인 NWO가 등장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단체에 소속되었던 WCW는 1988년에 하나의 독자적인 단체가 되었고 그 후 WWF와 지속적인 경쟁을 하다 2001년에 WWF에 실제로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WWF를 앞섰던 단체가 그냥 사라졌다기보다는 WWF에 흡수되며 패망했다고 표현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으로 허탈하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WCW의 최전성기부터 패망까지 그리고 왜 패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NWA로부터 독립한 WCW, 그 후 1994년에는 WWF에서 활약했던 마초맨 랜디 세비지, 세계적인 슈퍼스타이자 WWE 골든 제네레이션 시대를 책임졌던 헐크 호건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1995년 9월에는 위클리 쇼인 먼데이 나이트로를 만들어냈죠. WCW는 남부지방단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아나운서를 바꿨고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헐크 호건을 데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도는 부사장이자 WCW의 실세였던 에릭 비숍이 거의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WF에서 인기를 끌었던 스타들과 계약하며 단체의 이미지를 상승시켰고 먼데이 나이트로를 만든 것도 에릭 비숍이었죠. 그리고 WWF를 견제하기 위해 녹화방송이었던 WWF 로우의 결과를 스포일러해버리거나 1995년 12월에는 WWF에서 데려온 메두사가 WWF 위민스 챔피언십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세그먼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헐크 호건과 계약한 건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적 히어로 기믹인 헐크 호건은 식상해졌고 1996년 WCW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996년에 WCW는 WWF에서 한창 활동하던 스캇 홀과 케빈 내시를 영입합니다. 이 아웃사이더즈는 WCW에서 횡포를 부림과 동시에 세 번째 멤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996년 7월 7일 WCW 배시의 더 비치에서 프로레슬링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팅과 랜디 세비지가 아웃사이더즈와 태그팀 매치를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헐크 호건이 링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관중들은 헐크 호건이 스팅과 랜디 세비지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얼마 못 가서 충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의 영웅이자 대표적인 선역이었던 헐크 호건이 아웃사이더즈가 말한 세 번째 멤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명은 관중들이 던진 쓰레기로 가득한 링 위에서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고의 스테이블인 NWO의 탄생을 선언합니다. NWO는 부사장 에릭 비숍이 일본의 신일본과 전일본의 단체 간 대립을 보고 구상한 것으로서 NWO가 탄생되면서 동시에 북미 프로레슬링 산업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온 가족이 시청하는 프로레슬링에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성인지향적 드라마를 연출했고 NWO의 중심인 헐리우드 호건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NWO의 상승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NWO는 경기에 난입하거나 백스테이지에서 횡포를 부리고 스프레이로 로고를 새기고 자신들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악당의 모습을 보여줬고 덕분에 시청률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NWO가 시작됨과 동시에 WCW의 최전성기도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먼데이 나잇 워라고 불리는 희대의 시청률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당시 NWO는 3명에서 시작해 점점 더 멤버를 영입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고 스토리상 WCW 안에서 막강한 힘을 부리고 있었죠. NWO에 대항하던 선수들도 굴복해 NWO에 가입했고 마초맨 랜디 세비지 같은 중요 인물도 가입한 후 심지어 심판 닉 패트릭과 부사장 에릭 비숍, 스캇 스타이너도 친형인 릭 스타이너를 배신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NWO가 WCW 안에서 점점 커질수록 시청률도 꾸준히 높았고 WWF는 점점 더 밀리게 됩니다. 먼저 언급했던 83주간의 WWF를 앞선 기간도 NWO의 전성기 때였죠.
그렇게 NWO는 위세를 떨치는 것을 넘어 WCW라는 단체를 아예 지배하려는 듯한 스토리가 진행되었고 1997년에는 NWO 솔드 아웃이라는 페이퍼뷰까지 개최되게 됩니다. 이 페이퍼뷰는 마치 NWO만의 페이퍼뷰인 것처럼 꾸며졌는데요. 엔트랜스에도 온통 NWO, 링에도 온통 NWO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심지어 심판도 NWO 티셔츠를 입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WCW는 당시 프로레슬링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NWO는 계속해서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NWO가 WCW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NWO에 대항하던 아이콘이 새로운 기믹을 선보임과 동시에 엄청난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NWO가 처음 결성됐던 1996년 배시 앳 더 비치에서 디 아웃사이더즈를 상대했던 스팅. 사실 스팅은 원래 밝은 색의 페이스 페인팅을 한 서퍼 기믹이었는데요. 스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흑백으로 페인팅을 한 크로우 기믹을 선보였고 혼자서 NWO를 처리하는 포스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크로우 기믹이 처음 선을 보인 세그먼트는 웬만한 드라마 이상의 연출력을 보여줬고 아직까지도 최고의 프로모로 언급됩니다. 그렇게 스팅은 스토리상 NWO에 굴복해가던 WCW의 구세주 역할을 했고 1997년 말 페이퍼뷰 스타케이드 메인 이벤트에서 헐리우드 호권을 꺾으며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물론 NWO가 망한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WCW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WCW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명장면들을 만들고 있을 때 WWF에서는 대사건이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에 돌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몬트리올 스크류잡.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브렛 하트는 WCW로부터 거절하면 바보인 계약을 받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각본 조정 권한까지 꺼내들며 1997년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타이틀을 방어한 뒤 바로 다음날 로우에서 반납한다는 각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브렛 하트가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하고 WCW로 갈 경우 타이틀의 가치 하락과 회사 자체의 이미지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빈스 맥맨은 결국 브렛 하트를 실제로 배신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브렛 하트는 WCW로 갔지만 에릭 비숍에게 당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듣게 되고 결국 브렛 하트는 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빈스 맥맨은 실제로 브렛 하트를 배신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의 악덕 회장 기믹으로 응용하면서 히트를 쳤고 WCW에서 내쳤던 인재인 스티브 오스틴이 회장 빈스에게 대항하는 각본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애티튜드 시대가 시작됨과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애티튜드 시대가 시작된 건 1998년이었고 WCW가 83주 동안 시청률에서 이긴 것도 1998년 4월까지였죠. 하지만 WCW는 여전히 WWF와 동급의 단체로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은 NWO가 분열됐던 시기였는데요. 스토리상 케빈 내시와 헐리우드 호권의 갈등으로 인해 두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을 쓰고 케빈 내시가 중심인 NWO 울프팩, 기존의 NWO와 같은 디자인의 헐리우드 호권이 중심인 NWO 헐리우드로 나눠지죠. NWO 울프팩엔 NWO에 대항하던 스팅이 가입하기도 하는 등 NWO는 여전히 WCW의 중심 스테이블이었습니다. 그렇게 1998년은 WWF의 성장과 반격, WCW는 WWF와 경쟁하며 순조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월 4일 WCW가 WWF에 완전히 밀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WWF의 로우는 생방송과 녹화방송이 번갈아가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998년 12월 29일에 녹화가 진행되고 1월 4일에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믹 폴리가 WWF 챔피언에 등극하는 희대의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1월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WCW의 나이트로 도중 아나운서가 이를 스포일러해버리는 짓을 저지릅니다. 물론 WCW가 의도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WWF 쪽으로 채널을 돌리는데 한몫했고 당일 열린 메인 이벤트에서 벌어진 대참사 때문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WWF 쪽으로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일 나이트로가 열린 경기장엔 4만 명의 관중들이 있었고 메인 이벤트는 WCW 챔피언이었던 NWO 울프팩의 케빈 내시와 헐리우드 호권의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였는데요. 경기는 아주 어이없게, 아니 병맛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헐리우드 호권이 케빈 내시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자 케빈 내시는 그냥 쓰러졌고 헐리우드 호권이 승리하며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분열됐던 NWO 멤버들은 자축하며 다시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저질스러운 경기와 세그먼트를 보고 WWF 쪽으로 채널을 돌려버렸고 WWF 로우의 0.6%의 시청률이 더해집니다.
결국 WCW는 핑거포크 오브 둠이라고 불리는 사건 때문에 그 후로 WWF의 시청률을 넘지 못했죠. 게다가 NWO는 몇 달 만에 헐리우드 호권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NWO라는 작품을 내놓아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WWF를 83주 동안이나 이겼지만 NWO가 망하자 WCW도 급격히 무너지게 돼버렸습니다. 그 후로 WCW는 에릭 비숍을 해고시켰다가 다시 불러오고 WWF에서 자극적인 각본을 만들어 WCW와 경쟁했던 각본가 빈스 루소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스 루소는 각종 무리수 각본만 만들면서 WCW가 무너지는데 일조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페이퍼뷰 배시 앳 더 비치에서 헐리우드 호권은 각본진 빈스 루소와의 마찰로 WCW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몬트리올 스크류작 같이 예정된 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변경돼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WCW 챔피언이었던 제프 제럿과 헐리우드 호권의 경기에서 제프 제럿이 링 안에 들어가 그냥 누워버렸고 빈스 루소가 등장해 챔피언 벨트를 링 안에 던져버리고 퇴장합니다. 당시 각본 조정 권한이 있던 호권이 자신의 승리를 고집하자 빈스 루소가 이런 일을 벌였고 결국 호권은 마이크로 빈스 루소를 비난한 뒤 제프 제럿을 발로 카운트에 승리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챔피언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헐리우드 호권은 WCW를 떠나게 됩니다. WCW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한 호권의 마지막 치곤 너무 씁쓸했죠. 이렇게 WCW는 무리수 각본을 남발하거나 내정적인 문제만 생기는 등 각종 삽질만 저질렀고 점점 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WCW는 2001년 3월 릭 플레어와 스팅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WWF에 흡수되며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단체 자체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WCW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2001년 당시에 WWF는 실제로 WCW를 매각한 걸 각본으로 응용했고 파산해서 망한 ECW까지 불러들이며 연합군 각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각본상 WWF의 수장은 빈스 맥맨이었고 WCW와 ECW의 오너는 아들 셰인 맥맨과 스테파니 맥맨이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연합군의 친공 각본이 전개됐고 이때 WWF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지지부진해져서 혹평을 듣는 대형 각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본상으로라도 남아있던 WCW는 2001년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WWF가 승리하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WCW의 최전성기와 몰락은 단 5년 만에 모두 시작되고 끝나버렸습니다. 단순히 최전성기를 넘어 성인지향적인 프로레슬링을 선보이며 경쟁단체였던 WWF가 애티튜드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아주 허망하게 몰락해버린 WCW. WCW가 무너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언급한 무리수 각본들의 행진, 그리고 WCW 간부들 중에서는 프로레슬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었던 에릭 비숍이 모든 걸 책임졌죠. 그러나 에릭 비숍과 다른 베테랑들도 문제였습니다. 에릭 비숍은 거액의 계약으로 브렛 하트를 불러놓고 방치해버렸고 팬들의 지지를 얻은 뛰어난 기량의 경량급 선수들을 푸대접했습니다. 간부뿐만 아니라 노장 선수들도 다른 선수들을 업신여겼으며 이는 크리스 제리코 등 많은 선수들이 WWF 쪽으로 이적함과 동시에 WWF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비숍은 스타성 있는 선수들만 고집해서 다방면으로 실력이 좋은 선수들보단 경력이 많이 쌓인 베테랑 선수들만 내세웠고 이는 WWF가 WCW에서 활약하지 못한 선수들을 내세워 전성기를 맞이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WCW의 최전성기 때 가장 잘 나갔던 선수들을 보면 헐크 호건, 릭 플레어, 스팅 등 전부 사람들이 한참 전부터 봤던 선수들이 많았죠. 그리고 에릭 비숍은 레전드 릭 플레어와 실제로 심한 갈등을 빚거나 막장 운영을 해서 도중에 한번 해고됐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당시 헐크 호건과 케빈 내시 등 회사의 메인이었던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서 회사 내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케빈 내시는 본인이 빅맨이라서 경량급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죠. 결국 회사 내적으로 어지러웠던 WCW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자 지탱할 겨를도 없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레슬링에 대해 모르던 경영진과 스타성 있는 선수만 내세운 에릭 비숍의 행태, 안 그래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 연달아 터진 무리수 각본들과 헐크 호건의 탈단, 중심 선수들과 에릭 비숍이 회사 내부를 어지럽게 만든 게 몰락의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몰락의 원인은 NWO. 먼저 언급했듯이 NWO로 인해 전성기가 시작됐지만 몰락도 시작됐고 결정적으로 핑거포크 오브 둠 사건으로 인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NWO만 밀어준 탓에 식상해져 버렸고
새로움이 없어진 NWO를 계속하는 바람에 몰락이 가속화돼 버렸죠. 게다가 WCW가 NWO만 밀어주고 있을 때 WWF는 스티브 오스틴, 더 락, 믹 폴리, DX 등 새롭고 참신한 선수들을 내세우며 전성기를 맞았고, 새로운 선수들이 없었던 WCW는 회사 내부에서 문제만 생기며 한때 WWF를 눌렀던 전성기와 비교하면 아주 허탈하게, 아주 빠르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WCW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몰락하는 과정까지 짚어봤는데요. WCW는 많은 것을 만들어냈지만 많은 문제점으로 멸망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WCW를 기억하고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팬들에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즐거움을 선사해줬습니다. 그렇기에 망한 단체라고만 치부할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WCW를 몰락시키고 흡수했던 WWE도 WCW와 비슷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쌓아둔 자산이 있기에 버티고 있지만 2019년엔 프로레슬링 평론가 데이브 멜처가 WWE의 지난 3주는 딱 WCW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WWE가 해야 할 건 자신들이 몰락시켰던 WCW가 왜 몰락했는지 생각해야 하고 WCW의 과정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WWE가 WCW의 몰락 과정을 따라가지 않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